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대장암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구식 암으로 불리는 게 대장암인데요. 식생활과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은 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대개 주식이 쌀하고 채소였거든요. 육류를 잘 섭취를 못했었죠. 80년, 90년대에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육류 섭취가 늘고 또 소비자 보건인가 어디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그 총 칼로리 섭취량이 무려 2,000칼로리 이상 섭취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 400칼로리가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2017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렇게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비만 인구도 많아지고 또 바쁜 일상이 운동 부족, 그리고 또 더구나 서양식 식생활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푸드나 또는 가공육, 냉동식품, 레트로식품 이런 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장 건강 위협받게 되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대장암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장 내시경도 많이 받고요. 네. 뭐 조기 발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장암은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진행돼서 발견되는 건 이미 증상이 왔을 때 병원에 오는 경우가 그 이유인데요. 아직도 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대장암 진단을 또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 그 진행이 돼서 온다는 경우는 조기 진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국가검진 사업에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권하는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피를 변에서 찾아내는 방법인데 문제는 위음성이 높습니다. 진짜를 못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일 전부터 음식 제한하고 네네. 또 하루 전날에는 장 세척액을 드셔야 네. 되니까 좀 이게 귀찮죠.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불안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검진율이죠. 그러니까 분변 자멸 반응 검사는 지금 2018년 자료에 하면은 한 33%,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은 한 40.5% 정도 이렇게 검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검진율은 위암과 위방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율이 낮은 이유 때문에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특히 대장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대장암이 좀 상대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이 발견되는 이유가 접근성이 뭐 위내시경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제일 처음에 분변 자멸 반응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 검사에서 그쵸. 나오는 그 검사의 정확도가 네. 좀 부정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부정확하지만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안 할 수도 없죠. 그걸 두 대체할 가지를 많은 다 거지. 해야 되는 거네, 많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완치율은 어떻게 지금 나오나요? 네, 완치율은 그 이미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일반한테 공개됐지만 2016년 기준으로 5년 생존율 완치율이 대장암이 76%를 오. 보였어요. 이 수치는 그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네. 오히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임상의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좀 늦게 발견돼서 좀 이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치율은 높다. 네. 76%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늦게 발견될수록 이렇게 암이 다른 데로 가는 전이 위험은 높아지나요? 네, 당연하죠. 이제 병기가 진행이 돼서 발견되면은 그만큼 이제 타장기 전이율도 높아지고, 물론 이제 전이 되는 거는 사실 병기뿐만 아니라
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도 관여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진행돼서 발견되면 아무래도 타장기 전이 위험이 높아지죠. 또 치료받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하면은 뭐 그냥 대장암 하나만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결장암, 직장암 또 이렇게 뭐 나눠진다고 들었는데요. 대장암 중에서도 특히 결장암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직장암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결장암 플러스 직장암을 통틀어서 대장암이라고 일컫는데 사실은 저희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대장학문학회 산하 대장암 연구회에서 중앙암등록본부 대장암 자료 1996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2만 명의 대장암 환자를 연도별로 조사했는데 1995년부터 2000년 그 5년간에는 결장암과 직장암이 한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2015년 그 5년간에는 결장암이 66%, 직장암이 33.6%. 그러니까 결장암이 늘고 직장암이 줄은 추세인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결장암이 많아지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그런 빈도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선진국보다 우리 대장암 빈도가 높아졌지만 선진국이라고 이제 대장암의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대장암이 많았던 나라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장암이 많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대장암이 늘어나면서 네.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 서양의 그 패턴하고 비슷하게 결장암이 많아지고 직장암이 줄면서 특히 여성에서 우측 대장암이 빠르게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조사했고요. 남성에서는 좌측 대장암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우리 이 조사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그 통계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남성이라면은 좌측을 조금 더 유심히 의사 선생님들이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이라면 우측을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장과 직장,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특징이 좀 다른 건가요? 네,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선 그 대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그 증상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장이 길이가 한 1.5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측 대장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좌측 결장에 비해서 이 내강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괴가 생겨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단지 나타날 수 있는 게 거기서 피가 이제 새서 변이 꺼멓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게 빈혈로 이제 검사하게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면에 좌측 결장이 생기는 암은 그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좁기 때문에 안에 종괴가 생기면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배변 습관의 변화, 네. 또 변이 가늘어지거나 또는 변에 이제 유심히 변을 보는 분한테 이제 이게 해당되겠지만 변에 피가 좀 섞여 나오거나 점액이 섞이는 경우 이런 게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그 암이 이제 항문 쪽에 가까이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배변해도 시원치 않고 잔변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변이 좀 정말 끝이 좀 찝찝한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네. 나고 또 빨간 선홍색 피가 배변 후에 나타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게 치질인 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병원에 와서 직장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보는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장암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병기가 나눠질 텐데 대장암은 병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장암 병기는 사실 환자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조직 진단돼서 이제 오신 경우 대부분인데 일단 이분의 임상 병기를 우리가 알려면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타장기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원바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CT나 MRI 이런 걸 통해서 다 타장기 전이가 없다면 이제 거기에 대장에만 국한된 대장암인데 이 장벽 그러니까 대장 점막에 생기는 게 대장암인데 대장암이 장벽을 뚫는 깊이 그러니까 깊이와 주변 임파절의 전이 여부가 병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3기부터 먼저 설명하면은 일단 주변 임파절,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 땅에 이제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처럼 점막에 생긴 암이 자라면 등치도 커지면서 이 장벽을 뚫고 내려갑니다. 뚫고 내려가면은 이 장벽을 다 뚫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진행되면은 주변 임파선으로 퍼져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은 임파절까지 제거하는 게 암 수술인데 임파절까지 퍼져 있으면 이게 3기입니다. 3기. 예, 3기인데 3기도 우리가 A, B, C로 나누는데 임파절 전이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A, B, C에 따라서 그 개수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병기는 사실은 최종 수술 후에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체를 현미경으로 검사해야지 알 수 있는 네. 결과죠. 그 2기는 사실은 장벽 깊이에 관계없이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죠. 1기는 장벽을 뚫지 않은 근육층까지만 가 있고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가 1기인데 그 중에 조기암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조기암이라는 거는 그 1기 중에서 점막 하층에만 국한돼 있고 임파절 전이가 당연히 없는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 조기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장암은 연기라는 건 예. 없고 일기. 유방암은 갑상선과 유방암은 아까 그 소화기암은 장벽 깊이가 네. 그 병기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종양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연기는 그 상피 세포 안에 있는 경우에 아주 일찍 발견된 경우인데 대장암도 역시 연기가 있습니다. 아. 예, 상피 세포 안에만 그 암이 있을 때 우리가 연기라 그러죠. 이제 대장암에 있어서 이제 병기 1기부터 4기까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대장암에 있어서 이 분류의 기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나 시민들은 이제 궁금한 게 1기, 2기, 3기, 4기가 과연 이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는 조기 발견하고 완치율도 높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1기는 수술을 하나요? 대장암 1기는요? 그 1기 중에서 그 조기암, 그러니까 점막 하층에 국한된 아주 조기암은 이제 대장 내시경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검진으로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됐을 때 그 대장 내시경하는 선생님이 보시고서 아 이게 점막 하층에 국한된 초기암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걸 점막하 절제술 시술을 해요. 시술한 다음에 검체를 이제 조직학적 검사를 해서 점막 하층의 깊이가 1mm를 기준으로 해서 1mm 이하면은 그리고 또 다른 임파절 전이를 일으키지 않은 위험 인자가 없으면 그걸로 치료가 종결됩니다. 와. 그러니까 점막하에 국한된 조기암은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깊이가 좀 깊거나 고위험 인자가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권하고 그 이유는 주변 임파절 전이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방금 얘기하셨듯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조기암, 그러니까 좀 아직 초기 병변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게 대장 내시경을 절제를 하는데 궁금한 거는 주변의 전이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MRI나 뭐 다른 PET-CT나 이런 것들을 그 조기암, 내시경에서 발견된 그 상황에서도 다 찍어봐야 되는 건가요?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찍기를 원하시고요. 또 적절하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검사의 주요 목적은 혹시라도 모르는 타장기 이상 여부 또는 혹시라도 모르는 전이 또 욕심을 부린다면 그 암이 생긴 그 대장암 주변에 임파절이 커져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일단 암으로 진단되면은 그런 그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기암일 경우에는 그런 검사를 해서 뭐 주변의 전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떨어지죠. 아주 떨어지죠. 아주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이제 수술을 갖다가 지금 1기 조기암에서는 내시경으로 일단 네. 해보고 조직 네.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이게 파고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기
그리고 조기 암이 아닌 1기는 수술인 거죠. 3기도 그렇습니다. 수술이고요. 그렇죠. 예. 4기는 4기도 수술인 원칙인데 그러니까 대장암은 이제 타장기 전이 특히 간이나 폐로 전이가 잘 생기는데 전이 개수가 작거나 그러면은 원발암 수술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시고요. 심지어 그 타장기 전이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바로 안 될 때도 선행항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전이된 암 병소를 줄여놓고 절제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놔서 수술하고 항암 필요하면은 또 괜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타장기 전이가 있는 4기암도 현재 대장암에 한해서는 상당히 그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절대 섣불리 포기하지 않도록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또 치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장암에 있어서는 4기라고 해서 먼저 섣불리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대장에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을 절제를 해내야 되잖아요. 수술로요. 네. 그러면 암만 딱 잘라내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실 대장이 하나의 큰 통일 텐데 그 통을 갖다가 한 크게 절제를 하고 이어붙이는 건지 어떤 수술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신 다음에 외래로 오시면은 그 검체 사진을 잘라낸 대장을 보여드리거든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검체 조직 검사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놀랄 것 같아요. 예. 직접 보면. 그래서 대장암 모든 암이 이제 소화기암만 중심에서 말씀드리면 그 소화기암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을 뚫고 내려가서 또 점막하층을 일상 뚫고 내려가면 주변 임파절로 퍼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수술은 그 대장암이 생긴 충분히 그 주변 임파절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치 수술이 되고 검체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양이 생긴 근위부, 원위부를 적어도 10cm 정도 넓게 잘라서 그 임파절을 충분히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구나 그 주요 혈관 따라서 결찰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또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암 수술이 그래서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수술이 이제 수술이 이제 암 수술의 원칙이고 수술 방법은 최근 자료,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장암 전체 환자의 한 80%가 최소 침습 수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80%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은 빈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되고요. 네. 한 40%, 50% 정도인데 이유는 그쪽 환자들이 되게 뚱뚱하고 또 의사들이 그런 복강경 로봇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초비만 환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나라 사람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채소 침수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복강경 수술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이거는 환자분들이 요즘은 다 수술 결정되면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럼 외래에서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편인데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처 크기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죠. 복강경이라는 거는 구멍만 1cm 정도 되는 구멍을 한 4개 또는 5개 뚫어서 안에 이제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개복한 수술과 똑같은 수술 범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로봇은 복강경과 같은 원리지만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가 로봇 팔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로봇 팔은 복강경 기구에 비해서 좀 발전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처럼 움직여서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 손목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절제하고 뭐 지혈하고 이런 게 상당히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보험 급여 체계에 벗어나 있어서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꽤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결장암은 대부분이 복강경으로 많이 받으시고요. 이러한 그 분명히 최저 침습 수술이 이제 환자들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적고 또 일찍 움직이니까 가스 운동도 빨리 일어나서 배변도 빨리 하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입원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통증도 적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세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환자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게 치료 성적에서 안전하냐? 내가 이런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개복 수술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냐? 그럼 답은 제가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전향적 비교 연구에서 복강경 로봇과 개복 수술과의 대장암 치료 성적은 거의 같다. 저희 병원 통계도 그렇고 국내에 나온 유수 병원에서 나온 그 자료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러한 그 기술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이런 수술을 받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본 것 같은데요. 보다 좀 근본적인 수술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이라는 거는 이게 큰 통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10cm 정도의 양쪽 끝단을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암이 있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잘린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에 있는 관을 다시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가 난 데다가 그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걸 바깥에 피부 상처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 놔두면 잘 아물지만 뱃속에서 여러 우리가 음식물 장도 맞아요. 막 음식물도 먹고 거기서 막 소화 효소도 분비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계속 움직이고 장 운동이 될 텐데 이렇게 딱 이렇게 중간을 갖다가 드러내고 양쪽을 딱 붙이면 장이 정말 제대로 딱 달라붙는지 여기에 네.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 붙기 때문에 외과 의사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절제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시 붙이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2부로 들어가는 거죠, 수술에. 1부는 근치 수술로 암을 적출하는 거고 완전하게. 두 번째 2부 수술의 2부는 안전한 문합을 통해서 환자 회복을 돕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문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합할 때 소위 텐션, 긴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텐션이 너무 꽉 있으면 좀 매주면 안 되는 아니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양쪽 끝단부를 연결했을 때 이게 텐션이라고 긴장이 있으면 이게 압력을 받아서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쪽에 그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네. 혈액 순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문합부가 새거나 잘 낫지 않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처럼 장 세척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안에 변 내용물을 잘 빼낸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특이한 것은 직장암 있죠. 직장암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시행하면은 방사선을 받는 조직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결장암 수술보다 직장암 수술 후에 문합부가 잘 터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문합부 노출이나 또는 잘 붙을까 하는 걱정은 하시는 건 좋지만 그건 의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술에 대해서 1부, 2부. 1부는 암을 갖다가 적출하는 거, 2부는 잘린 그 장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 이제 수술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커피가 장 건강을 해친다는 말. 진짜요?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있고, 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있고, 이 먹는 것과 연관해서 대장암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 커피와 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고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커피는 한때 몇 년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인가 거기서 그 커피가 발암물질이라 그래갖고 네. 유명 커피 업계에서 상당히 난리 발칵 났었죠. 뒤집어졌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몇 달 뒤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대중들의 머리에 잊혀졌죠. 근데 실제 그 연구 결과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커피는 대장암 발생을 예방한다고 오히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이 일종의 역학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페인이 외에도 이제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데오필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한 역학 조사에는 하루 커피 4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그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 대장암 발생률을 한 15% 정도 낮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이건 이제 아시아권에서 나온 연구인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시아권에서 나온 연구인데 커피 소모량과 대장암 발병률과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커피는 애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대장암 발생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아마 기분 좋게 마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비타민 D랑 그러면 칼슘은 예, 그 칼슘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 대장암으로 이제 대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게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칼슘이 그런 담즙을 소위 그러니까 흡착을 해서 그 담즙이 대장암을 발생하는데 그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칼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칼슘과 비타민은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지 칼슘 섭취도 잘 되고, 또 칼슘이나 특히 비타민 D는 그 대장 점막 세포의 안정을 그러니까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적 연구인데, 비타민 D가 충분히 우리 몸에 있으면 그 대장 내 그 상피 세포가 굉장히 안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좀 얘기가 정리가 되네요. 네네네. 근데 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커피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커피를 드시는 분들 중에 커피를 마시면 유난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게 괜찮은 건지. 장을 환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커피 관장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커피가 카페인이 확실히 모닝 커피나 이런 것 확실히 그 각성 효과뿐만 아니라 대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커피 드시면 이뇨 효과도 있지만 그 화장실 가는 네, 욕구도 네. 생깁니다. 예. 그런 그리고 거는 또 괜찮은 커피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여기도 효과도 있고, 하고. 예.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고기는 어떻습니까? 예, 육식은 재밌는 거는 대장암을 치료받은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채식주의자로 변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나친 채식주의자로 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육식을 안 하면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단백질 저하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환자 중에 스님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유기농 채소 가게를 몇십 년 운영해서 그분은 사실은 너무나 그 좋은 것만 드시고 육식은 멀리하신 분인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육식 자체를 너무 이렇게 혐오하거나 또는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현명하게 드시는 게 좋고, 단지 이제 육식을 드시되 그 동물성 지방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기름진 거, 고소한 네네, 거 그런 거 피하고, 또 태운 거 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식을 그 먹되 그 가공육 있죠. 햄이나 네. 베이컨 이렇게 오래된 그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건강 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대장암을 비롯한 장 건강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 대장 네. 건강, 사실 오늘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내 건강일 것 같은데요. 장내 환경과 대장 건강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건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은 소위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내에 한 50종 이상의 미생물이 100조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그 무게로 따지면 한 1kg 정도 되고요. 소위 우리가 들어보셨죠?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이런 것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비율이 우리 장 건강에 상당히 필수적이다. 근데 그러한 장 위생물 환경 또는 우리가 그 장 위생물의 유전 정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지금 이거 아주 핫한 연구 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비가 몰려 있고 뭐 진단부터 치료부터 뭐 상당히 다양하게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거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갖고 있는 이 공생하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장 건강에 직결돼 있고 그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뭐 정말 황금 비율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알려진 연구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 유익균, 유해균 비율이 한 8대2 정도. 그러니까 유해균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유해균이 해로운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유해균 뭐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든가 또는 뭐 박테리오도스 대장균 다 유해균인데 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이게 오히려 유해균이 너무 적어지면은 오히려 그것도 좋지 않은 장내 환경으로 생각하고 또 유익균이 적어도 당연히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거니까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 8, 나쁜 균 한 2 정도 장내에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장내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먹는 식생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비만 지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앞서서 얘기 들을 때 조금 솔깃했던 거는 유익균, 좋은 균, 유해균, 나쁜 균, 근데 중간균이라고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균 또 뭐예요? 중간균은 어느 쪽으로 장내 환경에 따라서 유익균도 되고 유해균도 될 수 있는 거죠. 박쥐군요. 그렇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형태인데 이 중간균의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페르미큐티스라는 균인데 이게 뚱보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뚱보균은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장내 미생물에서 이 뚱보균이 유익균 쪽으로 갈 수 있게 식생활을 유도하게 되면은 그 장 건강해지고 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요. 8대2 비율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알기도 어렵고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익균을 좀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익균은 대표적인 게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그 대표적인 젖산 같은 거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런 산인데 장내 pH를 낮추고 산도에 따라 그게 변화나. 낮추기 때문에 유해균이 좀 살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유익균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많이 이제 키우겠느냐? 직접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유산균을 직접 섭취하는 거죠. 식품이라든가 또는 약으로. 두 번째는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 음식, 소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이해하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잘 섭취하면은 유익균이 많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 장을 하나의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재배하는 여기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여기서 좋은 균을 자라게끔 하는 우리가 먹는 이런 식사들이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좀 직접 유산균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좀 좋게 해서 그렇죠. 이 안에서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병행해야 될 거는 유해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또는 뭐 지나친 탄수화물 먹는 거, 고지방 음식,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먹어주면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안에는 식물성 유산균이 많아서 상당히 우리 장내 유익균을 기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많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 많습니다. 양파, 우엉,
아스파라거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칼로리도 적게 되고 또 배도 포만감이 일찍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제 배 안에다가 양파, 우엉,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주면 여기서 좋은 균들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아주 꾸준히 식생활을 개선해야지만이 이러한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재밌어요. 유익균이 그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를 갖고서 여러 가지 재밌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건데 그 지방산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대장 점막이 철옹성이 됩니다. 웬만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끄떡도 안 하고 발암물질이라도 그냥 그 지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장 건강이 나빠지고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이 빈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가장 핵심은 이제 식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이 너무나 이게 나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걸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장암의 최고 명의 김남규 교수님께서 그럼 드시는 식단 한번 여기 공개해 주시죠. 저는 일단 칼로리를 좀 적게 사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꾸준히 노력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체중 감량도 좀 했고 또 장 건강도 내가 느낄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우선 채소부터 먹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게 되면은 이 씹는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고 또 그걸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겨서 우선 채소를 충분히 먹되 먼저 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을 섭취를 꼭 해야죠. 단백질 섭취는 이 기초 대사량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몸의 그 기초 대사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데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탄수화물을 이거 밥이나 밀가루 종류를 너무 면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잉여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이런 거만 섭취하게 되면은 장 건강도 나빠지고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김치, 청국장 아주 좋아하지만 더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교수님처럼 식사하는 사람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 덩달아 건강이 좋아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나트륨 우리 복지부에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짜게 먹는다.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물을 좋아합니다. 국물을. 식당에서 이따 점심 때 보나마나 국물 있는 음식 드실 텐데 국물을 다 드시잖아요. 남김없이. 다 먹죠. 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러는데 국물 안에 염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이면 국물을 워낙 좋아했는데 지금 국물을 안 먹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좀 조심했으면 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대장암의학과 김남구 교수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대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만큼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에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아는 과장님이 건강검진 하면서 그 대장 쪽에 용종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수십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거, 작은 거 좀 여러 사이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 큰 용종만 제거하고 죽살처럼 이제 작은 거는 좀 제거를 다 하지 않고 퇴원을 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그 용종이 사이즈가 큰 것만 그렇게 제거하고 작은 걸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건지 작은 용종이 좀 커지면서 또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지 저희는 그게 되게 궁금하고 본인도 되게 이렇게 놔둬도 되나 이거 되게 찝찝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큰 사이즈 용종만 암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작은 사이즈 용종도 이게 커지면서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빠가 며칠 전에 변에 선홍색 빛이 나는 그런 피가 섞여서 혈변이 나와서 그게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피가 덩어리째로 나와서 이 대장암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치질인 건지 아니면 진짜 대장암 초기 증상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 선홍색 피가 나왔을 때는 치질일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 앞에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선홍색 피가 나오는데 또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째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색깔로 단정할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예, 꼭 색깔로 단정할 수 없는데 아까 청취자분께서 이제 느낌으로 좀 젊은 분 같아요. 네네. 오빠라는 표현을 네네. 봐서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치질을 생각하는데요. 선홍색 피가 통증 없이 이렇게 변기에 비치면 또 배변 증상이 별로 없고 네. 그렇다면 치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자욕을 좀 하면서 관찰하고 그 증상이 반복되면 꼭 내시경 검사를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있을 좀 때는 검사를 좀 일찍 하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용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수십 개가 되는 것 중에 큰 것만 일단은 뭐 제거를 하셨다고 하다 보니 남아있는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신다. 이게 괜찮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수십 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그 어려움이 짐작이 됩니다. 근데 용종은 그 정의상 대장 점막에 생기는 혹이거든요. 네, 사마귀 같은 네. 혹인데 그게 30%만이 암이 돼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 암이 되는 것을 조직검사 보면은 샘종성 용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70%는 암이 되지 않죠. 근데 크기를 따졌을 때는 그 샘종성 용종이 되게 자라기 때문에 등치가 커지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큰 것만 먼저 띄었을 겁니다. 네, 네.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샘종성 용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놔뒀고 큰 거 띄어서 조직검사에서 괜찮으니까 막 그렇게 지금 지켜보자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샘종성 용종인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요. 네. 또 크기가 클수록 암이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크기가 큰 건 제거하는 게 맞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검진 권고사항에서 크기가 1cm 이상 되는 용종이 하나라도 있거나 또는 3개 이상이 있을 때는 일단은 1년 뒤에 또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 질문은 큰 거 제거했으면 일단 너무 걱정 마시고 네네. 작은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암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용종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주치 선생님 권고에 따라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한번 다시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유익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청국장, 뭐 이런 김치, 발효 음식 먹으면 좋다 하셨잖아요. 막걸리는 어떤지. 막걸리요? 네. 막걸리는 발효 그게 찹쌀 발효한 거죠. 네네. 막걸리가. 예. 근데 일단은 막걸리 많이 드시면 뚱뚱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상당히 네.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발효식품이긴 하지만 네. 이게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요. 아. 특히 이제
된 청국장이나 김치는 이게 식물성 유산균이 상당히 풍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나또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식품입니다. 단지 짠 게 단점인데 좀 그것만 개선하면 정말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런 대장 질환이 별로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 30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증가됐는데 이거는 아시아 국가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 좀 빈도를 낮추려면은 우리의 어떤 그 장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장 건강에 신경 쓰면 이런 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잘 지키려면 대장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가검진 권고하는 예전에 50세가 되면은 5년마다 검사하라고 권했는데 지금 45세로 기준을 낮췄고요. 45세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대변 내 분변 자멸 반응 검사는 국가 검진 무료거든요. 네네. 이거는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좀 주치의 권고에 따라서 좀 자주 뭐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든가 그런 식의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에 있어서 미리 좀 유전적으로 본인이 대장암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 알아보는 좀 방법들도 좀 나오고 있나요?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일단 가족력이 있으면 일단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그 가게에 가까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대장암도 그렇지 않은 그 가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빈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대장암은 특정 유전자가 이미 밝혀진 유전성 대장암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는 건데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유전이 되는 거고요. 뭐 일부는 유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APC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대개 사춘기 때 대장에 수백 개 용종이 생깁니다. 놔두면은 대장암이 100%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대장 절제를 권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유전 질환은 그 가족성 비용종성 대장암인데 이거는 30, 40대 암이 생겨요. 그 용종 없이 바로 생기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런 분들은 그 사실 처음 발견됐을 때 대장을 다 제거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대부분 안 하세요. 지난주에 오신 제 환자분 한 20년 된 환자인데 4번째 암이 생겼어요. 또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을 3번 잘랐고 근데 4번째 지금 암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성 비용종성 대장암의 특징이 일찍 발병하고 또 대장 전체 시간차로 생기는 병이 생기는 그런 아주 고약한 병인데 그것도 역시 특정 유전자가 밝혀져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유전자 그룹의 환자들은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가족들 다 하고 네.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 발생 위험도가 있다 없다를 먼저 선별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네. 그런 것 외에 일반 위험을 갖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장암 예측을 발생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은 아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대장암을 비롯해서 장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장내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셨고요. 대장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어떻게 이야기 가능할까요? 네. 대장암은 그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생활 환경과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조기 발견은 그 검진 권고안에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대장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암을 발견하면 또 대장 내시경 시술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일찍 사회에 복귀하고 또 의료 경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이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 전선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